이제 고의 또는 과실인데, 예. 뭐 그렇게 여기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자 거기에 의 그냥 읽고만 지나. 고의라는 거는 공무원이 자기가 하는 행위가 법 위반 행위라는 걸 알고 하는 거야. 이제 인식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의가 뭔지 물어보진 않아. 그 다음에 과실이란 어떻게 돼? 이거 위법 행위가 되는지 아닌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아닌지 이런 걸 잘 주의를 기울이면서 했어야 되는데 제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 이걸 과실이라고 해. 그리고 이제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중대한 과실, 줄여서 중과실, 또 경미한 과실, 경과실 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한다. 일단 읽고 지나가자. 그러면 요 밑에 쌍가로 2번 판단 기준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첫 번째 논점은 자 공무원을,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냐, 고의나 과실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국가가 이 공무원을 제대로 뽑고 감독을 제대로 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핵심은. 그래서 읽어보면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고의나 과실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냐, 이걸 말하는 거지. 공무원을 뽑고 감독을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을 뽑거나 감독하는 데 잘못이 있었느냐 없었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셋째 줄에 이게 중요한 말이야. 즉 공무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제대로 뽑고 감독을 제대로 다 해야 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응? 이게 중요해. 그래서 셋째 줄, 국가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선임이라는 건 뽑는 걸 말하는 거지. 선발하고 임명하고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진다. 이게 핵심이야. 응? 셋째 줄 끝에 국가는 공무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뭐가 있으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이게 중요. 그리고 요 점이 뭐하고 다르다는 거야. 민법이 정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라고 하고 좀 다른 거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말하자면 고용주지. 그러면 그 밑에 민법 조항을 참고로 한번 읽어보자. 민법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고용주는 그 피용자, 즉 말하면 종업원이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배상할 책임.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용주도 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고용주도, 즉 사용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사용자가 종업원을 선발하고 그 사무 처리를 감독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다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자 간단히 정리하면 고용주, 사용주는 종업원의 사무에 대해서 그 뽑고 감독하는 데 주의를 다 기울였으면 배상 책임을 안 지고, 그 주의 감독을 제대로 안 했을 때만 사용자가 배상 책임지지. 그렇지? 근데 비슷하게 국가는 말하자면 사용주, 고용주격 아니야. 공무원을 고용해서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게 맡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국가는 이 말하면 종업원격인 공무원을 아무리 철저하게 감독을 했어도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지. 그 점이 민법하고 국가배상법하고 다른 점이지.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국가의 선임 감독은 중요한 게 아니다. 선임 감독의 과실이 없어도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며, 이는 민법이 정한 사용자의 배상 책임하고 좀 다르게 돼 있다는 점, 요거 이해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또 알아보자. 과실관념의 객관화 내지는 추상화 경향,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자, 요거는 뭐와 연관되냐면, 원래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하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주의를 기울였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직무를 수행한 해당 공무원, 이 공무원이 제대로 주의를 기울였냐, 이걸 과실을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 게 원칙인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이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왜냐면 뭐 그 공무원의 학력, 뭐 그다음에 근무 경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학력도 높고 경력 근무 경력도 이렇게 경험도 많은 이런 공무원이라면 더 높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초임 공무원이면 또 어떻게 돼? 뭐 아직은 근무 경험이 적고 하니까 그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 공무원에 따라서 저마다 과실이 달라지게, 과실이 있는지가 달라지게 될 거고, 그러면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기가 무지 어렵게 돼요. 힘들어져.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과실이 주의를 기울였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말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제일 잘 알지. 그치? 그 순간에 자기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였는지, 그치? 근데 이거는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내면의 심리 상태야. 근데 이거를 피해자가 입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죠? 그 내면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그래서 이제 여러 견해가 있어. 즉 말하면 그 과실이라는,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었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을 했는데, 그 입증을 좀 쉽게 하도록 해서 배상받기 좀 용이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 과실의 객관화 경향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과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학설에 보면 여러 학설이 있는데, 우리 여기 니은번 판례만 간단히 한 줄. 판례는 과실 있냐 없냐, 과실 여부를 평균적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 그러니까 평균적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력 기준으로 판단. 그러니까 그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평균적인 공무원이라면 기울이는 주의 정도를 기울였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해당 직무 수행한 공무원이 뭐 학력이 어떻고 근무 경험이 많고 적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공무원과 비교해 봐서, 그러니까 거의 같은 상황에서 다른 평균적인 공무원들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고 위법한 행위를 안 하더라. 근데 이 공무원은 거의 같은 상황인데 위법한 행위를 했다. 그럼 그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더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가 용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판례로 다시 한번 1번 판례 1번 이거 중요. 과실이란 어떻게 판단해? 공무원이 그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인 공무원이라면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걸 말한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인 공무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한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보니까 1번이 보통 제일 중요한 거고, 2번은 자, 직무를 수행한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기울여야 될 주의 의무를 결여하여 어떤 법 집행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 하면 그거는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과실이 있다라고 본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판례는 이게 이제 그 뒤에 또 한 번 언급이 되겠지만 소위 미니컵 젤리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아빠가 출장을 갔다가 집에 이제 며칠 만에 돌아가면서 자기 이쁜 딸을 위해서 미니컵 젤리 한 통 사갖고 간 거야. 그 애가 그걸 먹다가 목에 걸린 거야. 그래서 질식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애 아빠가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 젤리가 이게 말랑하기도 하면서 또 딱딱하기도 한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크기나 그 말랑한 정도, 이게 국제 규격에, 국제 기준에 안 맞는다. 왜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런 국제 기준에 맞도록 국내 업체들에게, 제과업체들에게 이렇게 우리 국내 기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걸 제대로 안 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건이었어. 근데 결론은 이제
배상을 못 받았어요. 뭐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그렇게 했어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안 했더라도 위법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건데, 이 판결에서 핵심은 이게 뭐야? 예, 그 첫째 줄 말하자면, 공무원 등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법이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공무원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면 그런 직무를 위반한 것이 돼서 위법이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서 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동시에 과실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응? 이 마지막 두 줄이 시험에 쓰여. 응?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그 말하자면 어떤 구체 이번에도 이제 이태원 참사도 이런 논리가 적용될 거야. 응? 그런 사람들이 막 꽝창 이 좁은 장소에 다 모여들고 막 그래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경찰 공무원에게 부여한 그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 이것이 여기 두 번째 질문,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사회적 타당성이 없었다라고 인정된다면 그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이고 공무원에게 과실도 있었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두 줄 꼭 알아두고, 자,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동그라미 1번만 하나 공부해. 첫째 끝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측인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한 줄로 간단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2번은 아까 했지? 지난 시간에 했어. 가해 공무원이 누군지를 꼭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공무원 측에 의해서 공무원 측의 잘못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 거지, 가해 공무원이 누군지를 꼭 특정해서 밝혀야만 배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가해 공무원 특정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자, 밑에 판례를 보자. 그러면 이거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인지 아닌지, 이 판례들 중요해요. 자, 1번 판례 보면 공무원이라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만 기울였어도 뭐가 이게 위조된 서류다, 이런 걸 쉽게 발견하여 뭐 호적 신고를 한다든지, 지금은 호적 제도는 없어졌지만 요새는 뭐 그 가족관계 등록이라고 하죠. 그런 신청하는 데 필요한 신고서나 또는 무슨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데 첨부된이라고 나왔네. 첨부된 그 서류들이 위조됐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그냥 적법이라고 심사하여 신청을 거부하지 않고 처리를 해버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기치는 놈들이 그걸 이제 뭔가 행정기관 국가의 어떤 공적인 장부에 뭔가 기록이 되고 했잖아. 그걸 이용해서 뭔가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어. 이런 경우 셋째 줄, 공무원으로서 통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형식적인 심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식적 심사 의무라는 거는 그 구비 서류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써 있나, 관련된 첨부 서류가 제대로 갖췄나, 요걸 심사하는 게 형식적 심사 의무인데, 적어도 호적 신고나 등기 이 신청해서 이거 등록하고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게 내용적으로 진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지만 적어도 기재사항 제대로 썼냐, 구비된 서류가 이게 진짜냐,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될, 주의를 기울여서 심사해야 될 의무는 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조차도 기울이지 않아서 위조된 서류라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못했다면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번은 반대로 나왔죠. 등기 담당하는 등기 공무원들 어느 정도의 심사 권한만 있대? 형식적인 심사 권한만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보면 뭔가 그
애기를 너무 좋아하고 애를 낳고 싶어 하는데 못 낳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의 집 갓난 애를 훔쳐다가, 그죠? 애를 훔쳐서 자기 애라고 신고를 한단 말이야. 그죠? 출생신고. 그럼 출생신고 담당하는 공무원은 진짜 이 사람의 애인가 아닌가 이것까지 다 심사해야 될 의무는 없지. 그런 의무는 없고, 그 신고서에 기재사항 대쓰고 뭐 구비서를 제대로 갖췄냐 이것만 판단하면 될 일이지. 진짜 이 사람이 낳은 애인지 아니 이것까지 어떻게 밝혀봐? 저 호적 담당 공무원이, 그죠? 그래서 이런 등기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은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서면이 이게 형식적으로 진정한 서류인지 이런 뭐 형식적인 심사 정도 권한만 있다. 응? 셋째 줄,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까지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 권한까지는 없다. 그럼 내가 비유를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저 출생신고 들어왔는데 기재사항 다 쓰고 구비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냐 이것만 심사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런 의무 정도지 진짜 이 사람이 낳은 애냐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는 거야. 응?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대? 응? 맨 밑에 들어가면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인 등기 공무원들이 보통 갖추었어야 될 통상적인 주의 의무만 기울였더라도 이 제출된 서류가 위조됐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으로 심사하여 등기 시적을 각하하지 못했다면 과실 인정. 아까 한 얘기랑 똑같지. 하지만 이제 밑에 보면 누군가가 이제 자기가 이런 사건이 있는 거지. 원래 A 땅이야. 이 땅이 A 땅이고, 그런데 B라는 놈이 이 사기범이야. B라는 놈이 A하고 소송을 했다는 거야. 이거 자기 땅이다 해가지고 소송을 벌여서 B가 승소 판결을 받았대. 자기 땅이라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이 판결서를 갖고 온 거야. 그러면서 자기 땅으로 이제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제 자기 땅으로 등기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등기 공무원이 보면 판결서가 조금 이상해. 보통의 판결서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어. 이게 이게 뭐랄까, 하여튼 뭐가 조금 달라. 조금 다른데 이거를 그냥 이제 진짜라고 그대 인정하고 B의 땅으로 등기를 해준 거야. B의 땅이라고. 응? 그러니까 이제 등기서에 원래 A 이거 다 기재가 돼 있어요. A 땅이었는데 이게 소송을 해서 B가 승소해서 이제 B의 소유인 땅으로 등기함 이렇게 다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등기를 해주니까 B가 이 땅을 딴 사람한테 또 팔아 넘기고 날라버린 거야. A는 그냥 눈 뜨고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한 거지. 그래서 A가 이 등기 공무원이 판결서 위조된 것도 모르고 등기를 해줘갖고 이런 피해를 입었다 해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거야. 그래서 이 사건에서 고등법원까지는 이 등기 공무원이 심사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 과실로 인해서 이 사람 피해를 입었으니까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판결했는데 국가가 승복 못해 해가지고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대법원은 뭐야? 아까 말한 대로 등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제대로 썼나, 그리고 첨부된 서류 제대로 갖췄나, 이런 형식적인 심사 권한만 있지. 이게 진짜 원본 진짜 판결서냐, 판결서가 위조된 거냐, 진짜냐, 이것까지 아주 뭐랄까 거기 판결문 보면 자세하게 확인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그러면 정녕 통상적인 주의 의무만 기울였으면 이거 위조된 서류라는 거 이거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안 했다면 과실이 있는 거로 보지만, 요 경우는 통상적인 주의 의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확인 절차를 거쳐봐야 이게 판결서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일단 중간에 그 판결서의 그러니까 판결서가
법률이 정한 기재사항이 흠결되어 있거나 조금 조잡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 방법에 비추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좀 판결서가 위조됐다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조됐다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기재 판결서라면 당연히 법률에 따라 기재하게 돼 있는 사항들인데 그런 게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잡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랬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고 아주 진짜 판결서처럼 거의 비슷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이랬다면 그 밑에 줄 밑줄, 응?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등기공무원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응?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읽으면서 핵심이 뭐예요? 통상적인 주의 의무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세한 확인해야 될 의무, 응? 자세한 확인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다. 아까 말한 대로 법률이 정한 기재사항이 흠결되어 있거나 기재사항이 굉장히 조잡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이렇다면 통상적인 주의 의무만 기울여도 이거 위조된 서류다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사정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위조된 서류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확인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 과실이 인정 안 된다, 국가는 배상 책임 안 져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3번. 동사무소에, 지금의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제 다른 기관으로부터 우편으로 우송되어 온 주민등록표가 위조의 의심이 있는데도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접수한 잘못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장이 실제 이 사람이 이사를 와서 거주하고 있는지, 실제 전입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전입신고서에 통장이 확인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허위의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이것으로 인해 무슨 등기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이를 믿고 물품을 외상 판매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 과실 인정한 거죠. 요거는 과실 인정한 겁니다. 첫째 줄 이거 딱 보면 위조의 의심이 있는 거야. 첫째 줄에 위조의 의심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였어도 쉽게 위조됐다고 알 수 있는 정도로 뭔가 조잡하다는 거지. 그래서 위조의 의심이 있는데도 확인을 취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잘못, 그죠? 그리고 통장이 실제 이게 이사를 와서 거주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의무도 이행 안 하고, 우리가 통장도 우리 공무원에 포함시킨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도장 찍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또 인감증명까지 증명서까지 발급받아서 부동산 사기치고 말는 사건에 대해서, 그죠?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그 다음에 4번. 인감증명은 부동산 거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잘못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위조된 도장에 의해서 다른 사람 이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사람의 땅 같은 거를 지 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걸 부동산 담보로 해서 뭔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 금전 대여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경우 역시 인감증명 발급 업무 담당 공무원에 과실이 있다. 3, 4, 5는 과실을 인정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지방자산, 그러니까 어떤 국민 갑이 땅 위에 건물을 새로 지면서 을 지방자치단체에 건축 신고를 했는데 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그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폭발물 관련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그렇다면 거기는 건축 신고를 받아주면 안 되는 지역인가 봐. 그런데도 관할 부대장에게 이런 거 협의하는 요청 절차를 하게 돼 있는데도 그거를 하지도 않고 건축 신고를 바로 수리해 준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과실이 있다. 과실 인정한 사례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법 해석 적용상의 과실. 여기 특히 중요. 시험에서 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지,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자, 1번. 자, 밑줄 친 부분 이거 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사무와 관련된 법도 알지 못하거나 공부도 안 해가지고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 해석을 잘못해서 어떤 행정처분했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잘 나옵니다. 1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되면은 어떤 업무를 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또 발령나서 또 새로운 업무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순환보직을. 그러면 자기가 어떤 옮긴 부서에 관련해서 그쪽 업무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자기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 법도 모르고 있고, 공부도 안 해가지고 필요한 지식도 못 갖춰가지고 법 해석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위법한 처분을 하게 됐다면 그게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된다. 1번 중요. 그 다음에 2번은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끝에, 야, 이 법이 지금 어떻대? 법에 대한 해석이 복잡하고 미묘한 데다가 워낙 어려워. 법 해석이 워낙 어렵고 학설 판례도 통일이 안 돼 있어. 이런 상황이래요. 법 규정이 아주 해석이 복잡 미묘해 어려운 데다가 학설 판례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공무원이 어떻게 돼? 자기 그 근무 경험하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요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거야 라고 해서 공무원이 나름대로 신중을 다해. 여기서 딱 문장 써야 돼. 나름대로 신중을 다했대. 신중을 다했다. 뉘앙스가 벌써 풍겨. 공무원이 신중을 다했대.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으려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지. 공무원이 신중을 다해서 학설 중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견해를 따라 법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법 집행 처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소송이 걸려서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름대로 신중을 다해서 해석하고 집행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과실 인정 안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어떻게 돼? 법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해 어렵고 학설 판례도 통일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어떤 하나의 견해를 따라 해석,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반면에 일본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죠?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도 못 갖추고 해가지고 한 거죠. 그러면 비슷한 거 3번 어떻게 돼 있어? 3번하고 4번 판례를 비교해 보면 3번은 어떻게 돼? 어떤 관련된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이래요. 법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기 전. 4번 판례는 어떻게 돼?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서 법령의 해석이 확립돼 있대. 그러면 결론 유추할 수 있지. 4번부터 먼저 보면 대법원이 이 법의 뜻은 이런 거야. 요런 데는 적용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법원이 이미 판결로서 법의 해석을 확립을 해놨다면 행정공무원은 그 확립된 법 해석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고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과 다르게 해석을 해서 법 집행했다면 뭐가 있다? 그래서 위법이 됐다면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 그러나 3번은 법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기 전, 또 뭐 나와? 그러니까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석 견해가 그 중에 하나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그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업무를 처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 됐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4번. 자, 비교. 그 다음에 5번 판례 또 중요. 자, 5번은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처분이 나중에 뭐 했대?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돼서 위법으로 판단이 됐다. 여러분 뭘 공부해야 돼 이거?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공무원의 직무 수행 행위가 이제 재량이 부여되는 행위였는데, 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직무 집행 행위가 위법인 거로 판단이 났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위법만 갖고는 안 되지. 위법하게 된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법으로 판명은 났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공무원이 판명되더라도 공무원이 행정규칙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라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면 여기 행정규칙은 상급기관이 업무처리 기준 정해서 내려보낸 거 아니야. 하급 공무원이 상급기관이 정해서 업무처리 이렇게 하라 내려준 지침대로 따른 거라고. 여러분, 행정규칙 안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받아요. 국정의무 위반으로. 그러니까 상급기관이 업무처리 정해준 대로 한 거라면 그 결과적으로는 위법한 것으로 됐더라도 그 상급기관의 지침대로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이것도 중요. 5번. 같은 논리라서 동그라미 1, 2, 3번 다 넣었어요. 1번 읽어보자. 자, 첫째 줄에 어떤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청 내부의 일응의 기준을, 이 기준이 바로 행정규칙이잖아.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했다면 공무원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응? 똑같은 얘기죠. 2번. 두 번째 줄. 첫째 줄부터 보면 아마 영업허가 취소 조치가 나갔나 보지? 행정기관이 영업허가 누군가한테 영업허가 취소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거기서 영업허가 취소시킨 건 위법이다 라고 판정이 내려졌다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처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면 부령이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처분 기준 정해놓으면 그 성질이 뭐야?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규 명령으로 보지는 않죠. 우리 대부분 판례 행정규칙으로 보잖아. 우리 행정입법에서 공부했죠. 똑같은 얘기죠. 즉 두 번째 줄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 이거 행정규칙입니다. 성질이. 응? 그러면 상급기관이 정해서 내려보낸 행정규칙에 따라서 한 이상 그 영업허가 취소 조치를 했던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같은 얘기잖아. 지금 행정규칙에 따라서 한 거. 그래서 3번까지 있지만 1번, 2번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5번으로 정리하면 다 끝나는 거야. 5번으로. 1, 2번은 다 그게 행정규칙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6번은 자, 법원이 어떻게 했대? 관련 법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떤 조치를 해라 하고 검사에게 법원이 명령을 내렸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 법령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데도 검사가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나름대로 법 해석하고 이렇게 해라 검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검사가 그걸 위반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응? 여기는 법원의 명령에 안 따른 거죠. 응? 과실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7번 판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교 같은 데 보면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있어. 그죠? 정규직 교원이 있고 비정규직 교원이 있는데 그 비정규직 교원들한테는 성과급을 안 주는 거야. 성과급 안 주는 걸로 누가 규정했대? 교육부 장관이 법 만들어놨다는 거야. 교육부 장관.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그 첫째 주 끝에 보면 기간제 교원이라고 있지? 이게 비정규직 교원은 교육부 장관이 기간제 교원은 두 번째 줄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소위 성과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 지침 이거를 발표했대요. 응? 정해서 발표.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기간제 교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어떤 행정 규칙을 만든 거지, 그지? 누가 이거에 대해서 이건 고의과실 위법이다, 고의과실은 위법이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세 번째 중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든 건 뭐에 따라 한 거래? 상위법, 법률이 이미 기간제 교훈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은 거고, 그 상위 법률에 따라 또 그 세부 지침을 만든 거에 불과하니까 교육부 장관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째 줄 써 있죠. 이 교육부 장관이 기간제 교훈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야. 상위법에 따른 것이래. 상위법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그 교육부 장관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 안 된다. 이런 논리예요. 응? 자, 기억해요. 그 다음에 6번 수사기관이 어쩌고 저쩌고 자, 저 6번은 뭐야? 수사기관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란 건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장, 교도소에 이게 갇혀 있는 사람 있잖아. 아직 재판 진행 중이야. 그러면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권리, 변호사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변호사를 만나는 권리가 변호사 접견교통권이야. 응? 그런데 이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뭔가 확립이 됐대. 뭐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법령이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 응? 라는 게 대법원 판결로 확립이 되어 있는데, 뭐야? 이 변호인이 수감된 자 만나러 왔는데 법령이 정한 사유에 의하지도 않고 접견 신청을 거부하고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는 수사기관, 수사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응?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나중에 소송에서 위법이라고 취소됩니다. 자, 그럼 1번 아주 잘 나옵니다. 자,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자, 여기 있죠.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이고, 행정소송에서는 뭐만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만 판단합니다.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는 얘기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다라고 인정이 됐다는 거야. 뭐만 인정됐어? 항고소송에서는 위법만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 손해배상에서는 위법만 갖고 되나?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이 또 별도로 인정이 돼야 돼요.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위법이라고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에서 위법이라는 요건만 충족된 거지, 예? 그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따져봐야 돼.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위법이 된 건지, 고의 과실이 위법하긴 한데 고의 과실은 없었는지, 이거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응?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하는 것은 위법만 인정된 것이다. 응? 고의과실은 별개로 또 따져야 될 문제니까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응? 자, 그 다음에 1번만 하면 됩니다. 뭐 2번도 비슷한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주제 뭐야? 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사후에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 근거 법률에 따라 처분을 했던 집행공무원의 과실 여부. 우리가 이제 전에도 공부했지. 자, 어떤 법령이 있고 이 법령을 집행을 했어. 집행을 해서 누군가한테 무슨 영업정지를 시켰다. 영업정지 처분. 그런데 이 집행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이 법령이 뭐 상위법에 위반돼서 위헌 위법이라고 판정 나오기 전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 처분한 이후에 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 법률에 위반된다, 위헌 위법하다고 판정이 뒤늦게 나온 거야. 이후.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이렇게 나오면 이 영업정지 처분은 뭐라고 그랬다 했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 이거 이미 공부하고 하자가 있는 것이 되는데 뭐라고 해서 무효는 아닌 거로 본다 그랬지? 하자가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할 것이지만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 법령이 아직 위헌 위법이라고 판정이 안 내려 있었으니까 이 법령을 집행한 영업정지 처분도 하자가 있었다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중대하긴 하지만 하자가 있었음이 명백했다고 할 수는 없어서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거 공부했잖아. 그런데 문제는 취소 사유니까 이거 위법으로 인정된 거야. 응?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만 이 집행한 이 공무원에게 이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을 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헌 위법으로 판정나기 전이라면 행정공무원은 그 법을 적용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응? 위헌 위법으로 판정난 이후에 이 법을 적용 집행했다면 당연히 과실이 있는 거지만 이거는 위헌 위법으로 판정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1번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할 권한은 헌법재판소에게 있는 것이지 행정공무원이 멋대로 심사 판정할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행정공무원으로서는 그 법집행행위를 할 당시에 아직 위헌 위법으로 판정이 나기 전이니까 그 법률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그 법률이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에 앞서 이 법률 조항을 집행한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같은 이치가 2번이 됩니다.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건 2번은 그냥 시험에 안 쓰인다고 생각해. 같은 이치에 그렇더라도 그 공무원에게 수사기관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번을 특히 잘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후에 위헌 위법으로 선언된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의 과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 대통령령을 이제 뭔가 개정을 하나 봐. 근데 대통령령 개정을 할 때 우리가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대통령이 밤새워서 대통령령 이렇게 개정해야지 하고 이 법조문 문구 만들고 하나? 그렇지는 않죠. 그 해당 부처에서 다 내용 짭니다. 조문 내용 짜가지고 이제 국무회의 심의 거치고 대통령한테 올라가서 대통령이 나중에 결재하고 그 대통령령으로 발표되는 거야. 그 실제 법조문의 문구는 그 부처 공무원들이 다 성안을 하죠. 응? 그렇다면 어떤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어느 부처 공무원이 깊숙이 관여해서 대통령령 이렇게 이제 문구를 만들었단 말이야. 조문 문구. 그래서 만들어서 대통령령으로 공포돼서 시행되는데 나중에 그 대통령령이 위헌 그리고 위헌 위법 그리고 판정이 났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 경우 그 대통령령 만드는 데 관여한 이 부처의 행정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개정할 때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제 과거에 개정되기 전의 과거 법에 대해서 계속 존속이 될 것이라고 믿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과 이거는 여기의 핵심은 아니죠. 신뢰보호 원칙하고 연관되지.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그 법을 개정을 해서 개정된 법을 시행해야 될 공익적 필요, 이거 둘을 비교해 볼 때 과거의 법에 대한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엄청 크다면 법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걸 하지 말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개정을 해서 시행하더라도 구법을 신뢰한 국민들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뭔가 그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하는 뭔가 경과 조치를 만들어 놓는다니 이런 걸 해야 돼.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그죠?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령 개정하면서 어떤 사안이야? 구법 개정되기 전에 과거 대통령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매우 커서 그 피해를 안 가게 하기 위한 경과 조치 이런 규정을 개정하는 법에 두었어야 되는데 안 두고 개정을 하고 시행을 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법은 국민의 신뢰 보호에 어긋난 그런 법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위헌 판정이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그래서 밑줄 쳐놨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 오른쪽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그 법을 제정할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의견에 따라 이런 그 경과 규정을 두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없이 법을 개정해서 새 법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응? 너무 길어서 이제 줄여서 나온다며요. 이런 정도로. 응? 자, 그렇게 약간 문제 연습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주제는 뭐야?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으로 평가되는 경우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아까 미니컵 젤리 사건을 길게 써놓은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에 밑줄 친 데 보면 아까 얘기했죠?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과실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응? 그것만 시험에 쓰이는 겁니다.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니컵 젤리 사건에서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이 안 돼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는 거고, 일단 밑줄 친 부분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령 위반. 자, 고의과실에 의해서 원래 국가배상법 조항을 보면 뭐야? 여기가 위법이라고 안 돼 있고 고의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법령 위반이 위법의 의미란 말이야. 위법. 자, 그렇다면 법령 위반,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또 그 1번 꼭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 위반에서 법령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 자, 형식적 의미의 법령은 성문법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돼. 응? 막 몇 조 조문 형식으로 만든 성문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의 원칙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이게 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 위반, 즉 위법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있어서 법령 위반은 성문법을 위반한 것만 위법이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다라고 하면 위법으로 인정돼. 그 위법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그 다음에 넷째 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 위반이란 뭐야? 결과가 위법하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공무원이 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걸 말하는 거다. 응? 결과의 위법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걸 말하는 거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규칙이 키워드예요. 행정조직 내부의 법이지 행정규칙을,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위,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 되는 법령에 포함이 되느냐? 그런데 이미 행정입법에서 공부했듯이 행정규칙은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이 아니라서, 즉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법이라서 행정규칙을 위반했다 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행정규칙은 여기서의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알아두고요. 동그라미 1, 2번 다 중요. 그러면 판례 쭉 나옵니다. 판례. 자, 이거 판례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시작해야 되겠다. 자, 판례 보면 1번은 이미 읽은 거 확인한 거야. 법령 위반이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이 무슨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인권 존중 원칙 등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준칙 규범을 지키지 않냐고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다 그러면 위법한 행위로 본다는 거죠. 응? 굉장히 폭넓게 본다는 거고. 자, 2번, 어떠한 행정 집행행위, 어떤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법집행조치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뭐야?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된다. 응?
그러니까 단순히 행정기관이 잘못된 법 해석했다 그래서 바로 위법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어야 위법이 된다. 그리고 밑줄은 아니지만 읽어보면 이때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였느냐 아니냐는 그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가 관련됐는지 여부, 피해자가 관여한 정도, 또 상대방 국민에게 발생된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읽고 지나가고. 자, 3번은 자, 국가의 배상 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거다. 그렇다면 요거 3번 밑줄 중요해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무원의 직무수행가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행위인 것이고 행위 자체가 적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요. 여기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결과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는 발생은 했지만 애초에 공무원의 행위가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행해진 거라면 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결과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생겼더라도 아까 뭐라 했어? 여기서 말하는 위법의 의미는 행위의 위법을 말하는 거지 결과 자체가 위법일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결과 자체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지켜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응?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구체적 사건이 나왔지. 뭐냐면 넷째 줄에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시위 진압이 불필요한데도 한다든지 또는 불법 시위의 그 양태나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 진압 행위를 계속할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진압할지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된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관들이 법이 정한 그걸 다 지켜가면서 시위 진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항하여 시위하는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갖고 그 화염병 때문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배상 청구를 신청했는데 아마 하급법원에서는 인정했나 봐. 고등법원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 배상 책임 인정 안 된다 해서 부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옛날에 이게 언제 판결이지? 2000년 판결이니까 아마 한 90년대쯤에 있었던 일인데 저 경북대학교 앞에 가면 나는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경북대학교 정문이 있고 그 앞에 길이 되게 좁은 길이 있어요. 폭넓은 도로가 아니고 좁은 길이 있고 그 앞에 막 상점들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교문 앞까지 진출해갖고 그 교문 앞에서 이제 화염병을 던지는데 이게 이제 화염병이 그 상점에 약국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재가 났어. 근데 그 약국 주인이 왜 자기네들 시위 진압 때문에 화염병 던져져서 화재가 났는데 화재 진압을 제대로 안 했고 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야. 응? 근데 여기 보면 핵심은 밑줄 친대야. 경찰관의 그 시위 진압 행위가 법이 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적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약국이 화염병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 사건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시위 진압한 경찰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결과가 이런 결과가 생겼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응? 그럼 4번도 비슷한 거야. 3번 되게 중요하고 4번은 그냥 참고로만 읽고 갑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자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도주 차량에 의해서 다른 제3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이런 결과가 생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3번하고 비슷하지. 아니 그러면 경찰이 순찰자로 도주 차량을 추적을 해야지 원칙적으로, 그죠? 다만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이거 계속 추적을 하다가는 뭔가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러면 뭔가 추적하는 방법을 달리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럼 뭐 특별한 예외적인 예상도 없어. 그러면 정상적인 추적을 하는데 도주하는 놈이 막 도주하다가 다른 차를 받고 막 피해를 주고 했다 하더라도 그 경찰관의 추적 행위가 곧바로 그게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 응?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5번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6번도 6번은 아직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 한번은 읽어보자. 자, 여기 첫째 줄에 보면 군대 내에서 군종 장교 나오지? 군대 내에도 주말에는 군인들도 다 종교 활동을 하죠. 그래서 부대 내에도 일요일 같은 때는 다 예배 보러 가고, 또 불교 신자들도 불공 드리고 다 있어요. 다 그 장소들이 있죠. 그래서 군대 내에서 군종 장교는 국가 공무원인 장교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뭐 권한 설교, 강론, 설법을 행하거나 이런 종교 의식, 종교 자유를 갖는다. 헌법상의 기본권. 근데 군종 장교가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 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속 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응? 그러니까 원래 종교의 자유 속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종교를 선전하고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일이 했더라도 이 군종 장교는 성직자로서의 또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지위만 갖는 게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응? 그 정도 체크하고요. 7번 중심. 자,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인사 조치인데 7급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신분과 계급은 유지한테 자리만 수평 이동하는 게 전보 인사야. 보직 바꾸는 거지. 어디 무슨 과장 자리에서 무슨 과장으로 이렇게 발령내고 하는 거죠. 수평 이동하는 게 전보 인사인데 여기 어떻게 전보 인사가 됐대? 자, 그 밑에 보면 밑에 줄 밑줄 봐. 7번에 시청 소속 공무원인데 이게 이제 내부 고발한 거야. 시장이 뭔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 응? 그래갖고 이제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를 했대요. 그죠? 근데 아마 이게 지금은 더 강화돼서 비밀을 신고한 사람들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예전이라 비밀이 잘 안 지켜졌었나 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누가 신고했는지를 알아낸 모양이야. 응? 그랬더니 이게 시청 본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인데 이렇게 동사무소로 내려보낸 거야. 응? 이랬더니 이 신고한 이 공무원은 뭐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신고했다고 이거 보복 인사 조치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게 보복 인사 조치로 인해 자기 피해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뭐래요? 일단 결론은 위에 거예요. 위에 거.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 조치가 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전보 인사 조치가 당연히 고의과실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시험이야. 응?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하향 전보시킨 사안에서 그 전보 인사 조치는 이제 시장 측이 주장하는 건 이거야. 우리 그 보복 인사한 거 아닙니다. 응?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근무 성적 평가 결과 굉장히 성적이 낮게 나오고 하니까 일선에 내려가서 좀 더 업무를 좀 경험을 더 쌓고 익히고 오라 하는 취지로
하향 인사 정보가 인사한 겁니다라는 게 시장 측의 주장. 그러나 이 정보 인사당한 공무원은 그 거짓말이다. 자기가 여기 부패 혐의자로 시장을 신고했다고 보복 인사한 겁니다. 막 이렇게 냈었는데, 아니 보복 인사처럼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근데 시장 측은 뭘 내세우냐? 뭔가 이 사람 근무 성적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낮게 나왔다. 이것도 아마 되게 다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다 상급자들이 근무 성적 평가 결과 되게 낮게 줄 거야,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면 평가 결과 그 원활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이거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과실에 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결국 이 공무원은 손해배상을 못 받은 사건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시하세요. 7번. 8번 아까 미니 껍질이 또 넣은 거고. 자, 넘어가고요. 자, 또 뒤에 이제 판례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